예, 이어서 발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김남주 평전을 5.18 문학상도 수상하신 바가 있는데 김남주 선생의 시에 대해서 좀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50주년 그 심포지움이라고 해서 탐구보다는 회고가 중심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발제문도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제목은 그가 일어서면 만파가 일어선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김남주 시 중에 무등산을 위하여 중에 그대가 일어서면 만파가 일어선다는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을 때는 그러니까 감옥에서 써서 내보냈을 때는 내가 일어서면 만파가 일어선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만파는 만개의 파도라는 뜻이고요. 김남주 시에 나타난 생명과 평화 사상,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주제는 저는 그동안에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고 이 심포지움에서 제게 이제 던져준 주제였습니다. 김남주 시인은 주로 이제 혁명과 그 투쟁을 얘기할 때 이제 주로 얘기했던 시인인데, 거기에서 이제 김남주 시인의 사상을 얘기하자면은 김남주 시인만이 독특하게 그 구축한 사상으로서 자유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거의 같은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명은 그 옛날부터 강에 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강은 제가 전에 어떤 기행문 쓰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흐르고 있는 물, 그러니까 흐르지 않은 것은 강이 아니에요. 흐르고 있는 물이 6개월 이상 흘렀을 때만 강이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6개월 미만으로 흐르게 되면 강이라고 하는 표현을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 것은 일단 강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생명을 강에다 비유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숨이 멎으면 죽는 거다. 강은 흐름이 멎으면 일단 죽는다. 그건 강이 아니다. 그러면은 저 대지가 그냥 흐르기 쉽게 일방통으로 이렇게 이제 생겨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숙명은 눈앞에 계속 부딪혀오는 장애를 계속 넘었을 때만 흐름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생명에는 매 순간 장애를 넘어야 한다는 과제가 따르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은 모든 생명은 전선이 없는 시대는 없는 거니까 또다시 전선을 눈앞에 둘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이나 평화를 얘기하려면은 생명이나 생명이 평화를 말하는 것은 그런 전선을 설정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명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 생명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을 수 있는 전선을 설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이제 평화라고 하는 문제를 자꾸 이렇게 이제 제기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평화는 근대의 계획이 아니라 생명의 그 본성 안에 들어있는 거다. 평등은 근대의 계획이지만 평화는 근대 이전부터,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하는 한 항구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명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 전에 그 문익환 목사님 글 읽으면서 제가 발견을 한 건데, 문익환 목사님은 그 표현을, 그 개념을 굉장히 뚜렷하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평등은 고른 것을 말해요. 평등은 고른 것을 말하는데, 고르기만 하다고 해서 생명의 환희가 넘치는 건 아니다. 거기서 생명의 환희가 깃들 수 있는 것을 이제 평화라고 그렇게 불러서 문익환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그 중시했던 것은 평화였어요. 예수로 처음부터 평화를 전제하거나 평화를 지향하거나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 평화는 한마디로 예수로 본적지가 되는 셈이다. 김남주 시에서 생명과 평화를 사유하겠다 하면 20세기 한반도가 낳은 가장 심각한 질곡과 그에 맞선 저항의 소리를 듣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김남주 시인에게 김남주 시를 놓고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 그것을 이제 몇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 우선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김남주 시인은 20세기의 가장 심각한 질곡과 그에 맞선 저항의 소리를 냈는데, 지금 그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21세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주의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지와 절연된 문명의 폐쇄회로 안에서 노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주 시인의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끝없이 그 자기 대지와 천적이 함께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김남주 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주는 언제나 자신의 대지를 딛고 있었고, 그 대지가 겪는 순환과 핍박 속에서 인간의 사랑과 이별과 연민과 투쟁을 노래했다. 지난 세기에 우리는 주로 구호가 필요할 때 김남주를 호출해서 더러 정치적 구호와 선언으로 가득 찬 듯이 그렇게 이제 여겨왔는데, 사실 그의 시들은 언제나 천지 만물의 움직임과 인간의 정령, 자유를 꿈꾸는 열망으로 넘칩니다. 제가 시 한 구절을 인용해 봤습니다. 그때 내가 최초로 잡은 것은 보이지 않는 그대 손이었다. 그때 내가 최초로 만진 것은 대나처럼 뛰는 그대 젖가슴이었다. 그때 내가 최초로 맛본 것은 꿈결처럼 감미로운 그대 입술이었다. 아마 인간의 관능을 놓치지 않는 시인이라고 하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김남주 시를 읽을 때 간과한데, 김남주가 네루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점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시에서 그런 특성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시가 김남주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 몸이 조금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막 이렇게 달궈지고 뭐 이제 하여튼 그런 표현들이 김남주 시집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오래 시인이라는 별명이 붙는 이유는 그가 철저하게 전라도의 자식이요 또 광주 정신을 표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광주 민중항쟁을 이야기하려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김남주 시를 찾아서 김남주 시에서 인용을 하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대지와 절연된 문명의 폐쇄회로 안에서 생명과 평화의 흔적을 포착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지금 전라도의 자식이요 광주 정신을 표상한 가장 큰 이유가 전라도가 중요하거나 광주가 특별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김남주의 대지여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지와 함께 그러니까 자기 대지와 함께 같은 운명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김남주 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더러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에 보니까 저 5.18 타국 드라마가 모래시계가 나왔을 때 그 모래시계를 통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그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인터뷰를 청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크게 화를 냈어요. 어떤 거 가지고 화를 냈냐면은, 왜 그렇게 그 모든 천민과 하천, 천박한 것은 전부 다 전라도 사투리를 써야 하느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유감 표시를 했던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라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대지를 평화나 예술이 지나가는 상징적인 장소로 그렇게 취급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그냥 사실은 각별한 노력이 그런 상태를 저는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한자로 제가 몇 글자 써놨는데요. 호남 공중 하초운 천하강산 제일루. 이 표현을 제가 어디서 발견한 표현이냐면은 원불교 그 만드신 분이 그 쏜 것이 제일 아마 잘 보이는 자리일 거예요. 이 무등산에 그러니까 이 무등산에 저 광주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했을 때 이제 그때 일어난 현상들이, 제가 이제 거기다 이렇게 써봤어요. 예컨대 몇백 년에 걸쳐 외세가 침탈할 때마다 민중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저항의 유산이 쌓인 곳이며, 또 근대 한국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면서 호남의 민중을 전국 공단의 노동력과 전국 각지의 하층 인력으로 떠나보낸 내부 식민지의 정서적 조국이 되는 곳이다. 무등산을 향해서 네가 앉으면 만산이 따라앉고 네가 일어서면 만파가 일어선다라고 하는 표현에, 이때 만파는 전국 각지에 놓여 있는 우리는 흔히 이제 이 근대적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다 자꾸 이게 쪼개져 버리고 그러는데, 계급성과 지역성이 결합된, 계급성과 지역성이 결합돼 있는 상태에야 제가 생각할 때는 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그것들이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지로서의 무등산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김남주가 생각하는 신명과 평화, 자유, 이게 뭔지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주가 김남주가 노래한 집단의 경험과 기억, 이제 그러니까 그곳에 그러니까 대지의 시간표와 그 대지의 자식으로서 개인의 시간표가 괴리되어 있지 않은 그곳에 대한 노래로서 절정에 이른 작품은 제가 생각할 때 역시 5.18을 만났을 때 쓴 학살이라고 하는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살이라고 하는 시는 5.18 현장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시입니다. 자기들이 경험해놓고 자기들이 남들에게 들려줄 때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생생하게 전달시킨 게 김남주 시의 학살인데, 나중에 보니까 광주의 어른들이
김남주 옆방으로 들어와서 아마 몇 달간을 계속 그거 가지고 토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18 장면 하나하나들이 다 복귀되고 검토되고 그런 상태에서 특히 김남주 시인이 이제 카프카 서점이라고 하는 서점을 차렸는데 그 서점에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모든 주요 장소가 다 있습니다. 5.18의 주요 장소가. 그래서 거의 김남주의 무대에서 김남주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김남주의 후배들이 김남주를 대신하는 상태에서 맞았던 게 5.18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감나게 알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김남주는 미신화되거나 하는 걸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도 골개미 막 하여튼 그런 것들,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를 합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런 김남주에게 대지의 염력이 살아있는 것은 이 영혼이 대지의 영혼이기 때문에 살아있었다. 김지아 시인은 굉장히 깊이 탐구했고 굉장히 명료하게 정리를 해놓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줬는데, 그러나 실제 모델을 보려면은 아마 김남주 시를 봐야 전라도 민중의 미학, 어문구조 이것이 뭔가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제가 여기다 한번 발제문에 남겨봤습니다. 미신 같은 표현이지만 김남주 시에는 늘 대지의 염력이 살아있었다. 가령 하늘은 핏빛의 붉은 천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한 집 건너 울지 않는 집이 없었고 무등산은 그 옷자락을 말아올려 얼굴을 가려버렸다. 밤 12시 영산강은 그 호흡을 멈추고 숨을 걷어버렸다를 보라. 그 시는 신산고초를 견딘 하늘의 주술처럼 무등산이 품고 있는 모든 만물, 강이나 언덕이나 집은 물론 나무, 꽃, 동물의 본성 속에 밤에 돌아다니는 귀신과 도깨비 속에 무당의 몸부림치는 주문과 같이 마음과 몸을 하나로 합하는 혼에 가무한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에 깃든 마음이 자연과 접촉하면서 도출되는 직관, 계시, 통찰력, 광기, 지혜들을 자극하는 신명을 형성한다. 저는 이런 특성들이 김남주 시에서 뒷세대들이 토론하고 배워야 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라 산은 무등산 그가 일어선다 만파가 일어선다 이런 제목으로 발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김남주 선생의 시를 다시 읽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토론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현 문학평론가 먼저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김대현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생명평화운동단의 심포지엄 자리에 말을 할 수 있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좀 사실 이제 김남주 제가 맡겨진 발제가 김남주 씨에 나타난 생명과 평화사상인데요.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김영성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김남주 평전을 이제 집필하시면서 김남주의 실험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모습까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보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자리에 나오면서 좀 하나를 또 배우고 싶다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장은 제가 토론보다는 제가 배우고 느낀 거를 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주 시인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수의 문헌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 대체적으로 각박한 도식성 또는 이문부적 도식성이라는 그런 이제 투쟁 김남주 시라는 건 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대한 투쟁하고 저항하는 이런 걸 중심으로 논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제는 그동안 자주 논의되지 않던 김남주 시인의 시에 나타난 생명과 평화사상에 검토를 해주고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알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의한 바대로 또 제가 오늘 배움 예술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좀 더 보충하고 싶은 생각들 또는 느꼈던 바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발제를 듣고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생명을 끊임없이 유동하는 강으로 비유하면서 매 순간 자신 앞에 놓인 장애물을 넘어야 하므로 생명의 본질은 곧 그 생명을 파괴하는 것과 전선을 형성하고 이에 저항하는 운동성으로 파악하고 계심을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은 곧 운동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또한 평화는 생명이 환희를 느끼는 순간으로 생명은 곧 평화를 추구해야 하며 예술은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생명은 꼭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운동은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김남주의 시는 얼핏 선연한 정치적 구호와 선언으로 점철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예시로 든 시처럼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김남주 시인의 다른 시 사랑 1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만이 불모의 땅을 갈아엎고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릴 줄 안다. 이런 시편의 표현처럼 김남주 시인이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것들에 대해 저항하라는 가장 주된 동력은 역시 생명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발제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김남주 시인의 생명에 대한 사랑의 근원이 전라도라는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 역시 크게 수긍이 가는 바인데요. 사실 여기 좀 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1971년 교련반대 시위가 전개될 때 동학의 투혼으로 민족의 횃불을 일하는 제호로 해서 민족이 순환을 당할 때마다 맨주먹 축창으로 일어서던 의롭던 모습은 호남원의 여러 같은 자랑이라는 내용으로 창원된 지하신문 녹두가 있습니다. 이 녹두는 박성무 선생님께서 전남대를 다닐 때 발간한 지하신문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런 호남원이라고 해서 이미 호남 자체가 어떤 저항과 저항의 지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 주셨겠지만 김남주 시인도 함성이라는 지하신문을 발간하는데요. 이 함성이라는 지하신문을 발간하면서 사실 엄혹한 시역이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같이 발행된 이강이라는 분과 함께 발간하기 전에 그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승리를 거둔 황토현 방문해서 동학농민군과 전봉전의 영역 앞에서 맹세의식을 치르했습니다. 이처럼 김남주 또한 자신이 나고 자란 호남 지역의 역사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전남대 이념서클에 있던 김상민이라는 분은 운동을 하시다가 서점을 여시는데 그 서점의 이름이 바로 녹두입니다. 당시 전남대 이념서클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서구 이론들, 이론 중심으로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론과 다르게 그 기저의 밑바닥에는 어떤 동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들불야학을 창각했던 우리 박기순이라는 분도 우리 유홍준 소설가의 들불, 동학을 다룬 여기서 따왔다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지금도 조선대 운동 동아리 이름이 녹두대인 것처럼 어쩌면 호남 지역 전체는 80년 5월 이전까지는 동학이라는 어떠한 지역성을 자신의 지역의 역사의 자기 적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항의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김남주 또한 분명 그런 인식을 가졌다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김남주 시인이 자신의 시를 통해서 동학농민운동과 80년 5월 강조를 지속적으로 호명하는 까닭은 선생님 말씀처럼 호남 지역이 공동체를 향한 압도적인 헌신의 힘이라는 호남 지역의 저항성을 상징하는 것과 함께 항구적 순환과 실현에 노출된 호남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남주의 생명에 대한 사랑은 이런 광주라는 또 호남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자리한 사람이 하나지 않고 존재가 거하는 장소, 다시 말해 대지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감으로 확장되면서 모든 생명에 대한 애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아까 무등에 관한 시를 이야기할 때 사람만이 아니라 무등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감흥하면서 그것들의 애정을 보이는 것들, 그게 김남주의 시의 정신, 생명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발제를 통해서 김남주의 사상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예, 송경동 씨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 쓰는 송경동입니다. 전 원래 이런 딱딱한 토론, 이 학술적인 어떤 이야기 이런 거에 안 어울리는
인간인데 왜 저를 이렇게 불러서 고문을 시키는지. 여기 하나도 안 딱딱해. 아 굉장히 그래요? 부드럽잖아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전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이긴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이 더더욱 김남주 선생님과는 더 각별한 인연과 사연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짧지만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제가 시를 쓰게 된 게 김남주 선생님을 만나서 쓰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남 여천의 석유화학단지 그리고 광양제철 이런 데서 어린 비정규 노동자로 일할 때 어느 날 한겨레 신문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문학학교 소개가 나왔는데 거기에 김남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 문학 아예 몰랐을 때거든요. 근데 이 유명한 여류 시인인 김남조 시인이 나오는 곳이면 여기 괜찮은 곳인가 보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것 그리고 제가 노동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소외나 아픔 같은 것을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근데 여긴 김남조 이런 유명한 여류 시인도 오시는 곳이니까 좋겠다고 와서 제가 면접이라는 걸 그때 봤어요. 그때 저 면접을 봤던 게 김남주 선생님이세요. 그때 정말 절망했습니다. 그날 나는 왜 이리 인생이 안 풀리는지 하면서 원망하고요. 김남주 선생은 어디가 계시는데 앞에 앉아 계시는데 다 아시겠지만 시커먼 얼굴에 그냥 사람 좋은 물봉 웃음만 웃으시면서 뭐 물어보지도 않고 이종기 선배님 막 이렇게 대지에서 타셔가지고 저희 농민을 넣으시는 거. 근데 거기다가 또 이분이 이런 데서 면접을 보는데 여름이었는데 바지를 막 똘똘똘 말아 올려가지고 딱 어디에서 논매다가 논물대다가 잠깐 온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왕 온 거 이제 다시 내려갈 수도 없고 가방 3개 들고 왔는데 공부해봐야지 하면서 제가 시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김남주 선생님께 이런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고 그 나중에 그런 공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히려 내가 가야 될 곳은 나랑 비슷하게 살아온 노동자들, 민중들이 있는 곳인 것 같다. 그래서 구로노동자문학회 가서 한 24년 구로공단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중간에 한번 선생님 돌아가시고 여러 번 이제 제가 구로노동자문학회 선생님 모시긴 했지만 돌아가시고는 저희 노동자 문학의 밤 이런 것을 했을 때 김남주 선생님의 낭송 테이프가 하나 있어요. 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성으로 그 병원에서 녹음했던 그 시들 한 편 한 편이 저에게는 어떤 지침이자 어떤 시인의 자세이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 육성으로 선생님을 호명해서 그 문학의 밤을 치르고 그때에는 슬라이드 쓰던 때였는데요. 슬라이드 필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김남주 선생님 얼굴 나오는 게 어떻게 했는데 사실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받은 500원짜리 동전만한 조그만 슬라이드 필름 선생님이 나온 걸 제 책상 앞에 놓고 몇십 년 산 것 같긴 합니다. 왠지 제가 살아가야 될 어떤 시인의 길은 선생님을 쫓아 살아가는 길인 것 같다. 이래서 하여간 그 슬라이드 필름 한 장을 못 버리고 지금도 책상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가셨지만 매 순간 저는 김남주 시인을 만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어쩌다 보니 이제 이런 투쟁 현장 이런 것들을 사회적 갈등과 분쟁 현장 쫓아다니면서 주로 많이 하게 됐던 게 이제 추모시 이런 것을 쓰는 거였는데요. 지금까지 100여 편이 넘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추모시 이런 걸 썼어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틀 전, 하루 전에 청탁이 오죠. 울산이든 어디든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 하룻밤새 날을 새서라도 그 추모시 한 편을 써서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혼자 나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다 김남주 선생님이 아마 가르쳤던 투쟁가 그런 투사의 길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검정 옷 양복이라고 해봤자 입을 일이 없어서 검정 양복 한벌 있는데 그것은 저는 시인의 전투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어떤 분쟁이나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시거나 쓰러져 가거나 그런 동지들의 자리에 함께 가기 위한 투쟁복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추모시들은 낭송으로 올라가기 전에 무대 옆에 기다리고 서 있을 땐 두근거리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저는 눈을 감고 딱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긴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김남주 선생님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그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김남주 선생님께 저에게 용기를 달라, 힘을 달라, 그리고 내가 이 분노,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분노를 잘 이 동지들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 추모시 낭송으로 갈 때마다 아이가 눈 감고 선생님을 또 한번 떠올리고 선생님과 대화 한번 나누고 그러고 무대에 올라가는 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한번 그래도 제가 김남주 선생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오늘은 좀 칭찬 좀 받을 수 있죠 했던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사실은 2011년도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건으로 어쩌다 보니 제가 주동자처럼 돼버리긴 해서 수배받다가 김진숙 동지 살아서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부산구치소에 입감되는 날 그래서 혼자 이제 그 부산구치소 독방문을 그게 0.75평짜리라는 독방문을 간수가 딱 열어주고 들어간 다음에 뒤에서 철카등하고 문 닫더라고요. 그때도 처음 생각났던 게 김남주 선생님이 떠올랐고 어쩌다 보면 저는 한 20-30년 동안 김남주 선생님하고 연애하던 연인과 이제 함께 한 거고 사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김남주 선생님은 이 감옥에서 저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도 잡범에 불과하지만 이 감옥에서 더 엄혹하던 시절에 거의 죽음을 각오해야 됐던 시기에 이 감옥 독방에서 9년여씩을 살았을 때 그 마음이라는 게 어땠을까 그게 떠올랐고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혼잣말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엔 잘했죠. 뭐 그런 기억들이 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그런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년을 떠나서 오늘은 이제 작가의 50주년을 맞아서 생명과 평화를 중심에 두고 김남주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것인지를 이제 얘기를 해보라는 자리였던 것 같아서요. 저도 뜻깊은 자리 아닌가. 이제 저는 또 한 사람의 문화 아니나 어떤 사회운동으로는 뒷세대 한 사람으로서 김남주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저 스스로도 한번 다시
점검해보라는, 돌아보라는 그런 소중한 자리라는 생각에서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것은 저희 김영수 선배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하나 더 하자고 하는 건 뒤에 발제문에도 토론문에도 간략한 있었지만 우리가 김남주를 만난다는 게 어떤 걸까? 김남주시에도 사랑시도 있어. 김남주시에도 서정시에도 있어. 이제 나아가서 이제 생명평화 생태위기 뭐 시대이니까 또 김남주를 읽어서 김남주도 생태적 시도 있었어.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일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김남주 선생님 그 자기 당대 과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 바닥에는 우리가 지금 수십 년 지나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생명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 대지에 관한 상상력이 기본적으로 저는 들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남주 선생님 본인도 얘기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비인간성, 부패와 타락에 대한 정면전에 시인 자신이 몸소 참가하는 일밖에는 없다. 참된 삶은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 향한 끊임없는 모험 속에 있다. 투쟁 속에서만이 인간은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혁명은 실천 속에서만이 제 갈 길을 바로 간다고 하셨었죠. 그리고 자본의 비인간성, 부패와 타락 등으로 인해서 자유의 집단 수용소, 인간성의 공동 묘지가 되어버린 현대의 모든 야망과 모순을 넘어서 어머니 대지에 사는 모든 생명이 고루 평등하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세상을 꿈꿨던 이 대지의 참다운 상상력이 김남주였다고 저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남주는 NL이다, PD다 이런 재미없는 얘기할 게 아닌 거잖아요. 이런 김남주 선생 역시도 그 자기 당대를 살면서 수많은 독점과 모순을 넘어서 다다르고자 했던 어떤 혁명의 목표지로 삼았던 건 이런 어머니 대지에 살아가는 영롱한 생명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며 제 삶의 온전한 가치를 평등하고 평화롭게 누리는 진정한 어떤 무등세계에 대한 꿈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김남주 한국사의 드모니 혁명가를 작은 어떤 정치적 잣대나 어떤 뭐 이런 것들로 저희가 가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또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게 우리 김영수 선생님의 발제문이었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여전히 저희가 김남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그러면 생명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획득 가능한가, 얻을 수 있는 건가,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스의 뭐 묘비명에 전 안 가봤지만 그렇게 쓰여져 있다면서요. 모든 철학자들은 주로 그간 해석을 해왔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상은 변혁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그걸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듯이 그런 이 고귀한 생명과 평화의 시대를 이런 수많은 위기들을 넘어서 얻어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전 여전히 필요한 것은 우리 김남주 시인 같은 분들 대해서 수많은 인류가 했듯이 그걸 실제 극복하려는 어떤 연대와 투쟁, 그런 전투적 어떤 삶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생명 평화도 사실은 우리 모두의 그런 구체적인 실천과 연대와 투쟁 없이는 쉽게 달성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김남주로부터 배워서 이런 대지와 어떤 인간에 대한 정말 깊은 사랑과 연대의 마음,
거기에 더불어서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런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전투적 삶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과 평화는 그냥 얻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인식해 나가면서 그 길에서 신을 다시 만나는 거 아닌가. 그런 짧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